네, 안녕하십니까. 인물 포커스의 한종호입니다. 네, 이 창의적인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인재 양성의 요람이죠.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전북대학교 총장이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신 서거석 총장을 모시고 21세기 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 대학의 역할 그리고 대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교협, 대학교육협의회 준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4월 새로운 회장이 되신 걸 우선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학교육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요. 네. 전국 4년제 대학 예. 201개 총장들의 협의체입니다. 201개요? 네. 그리고 이 대교협의 설립 목적은 네.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네. 또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뭐 그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역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이제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대학 입시에 관련된 이런 어떤 개선 방안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둘씩 발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래 이 대교협 본연의 그 업무 중에 있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입시 전형 업무도 우리 대교협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한 이제 두세 달 정도 되셨는데 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이 대교협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대교협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임기 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수도권은 뭐 그런 대로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물론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서로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또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대교협에서 대학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 인증 평가를 비롯해서 또 대학이 얼마나 역량을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교육 역량을 또 평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구조조정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그 동안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세 가지 평가를 좀 그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그 연계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이 미래 창조 경제라는 새로운 이 화두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없던 자원이 없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재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그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교협과 이 박근혜 정부 간에 어떤 이런 협력 관계가 있을 수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에 첫째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OECD 평균이 국민 총생산 GDP의
1.1%인데 반해서 네. 현재 우리 한국은 0.6%거든요. 약 반밖에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2017년까지니까 앞으로 4년 후까지 해서 GDP 대비 1%까지 올리겠다. 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굉장히 일입니다.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지방대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좀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지역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대학, 예.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도 역시 그 과거 정권들이 지역대학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또는 육성책을 논의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 정부는 정말 그 이 공약 설정을 너무 잘했다.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기업은 정책을 실제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네. 역시 이제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그런 정책 기능, 네.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서로 동반자 관계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어떤 그 건설적인 비판 이런 것들도 다 수용을 하시면서 네. 전반적인 우리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 우리나라처럼 이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입하면 그 떠오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입학사정관제. 사실은 지난 입시에서 많은 뭐 긍정적인 면들도 많았습니다만 일부 대학에서의 또 그 안 좋았던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입학사정관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 다 그렇지만 예.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수능이라든가 학생부만에 의지해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어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은 더욱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극히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은 부정이 좀 특수 목적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편법으로 이 입학사정관제를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그런 대학들이 일부, 극히 일부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이 제도는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시키고 그리고 단점 또 문제가 있는 점은 보완해 나가는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총장님 말씀에서도 하셨습니다만은 입학사정관제가 사실은 이 성적으로만 찾아낼 수 없는 그 인재들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장점을 잘 살리셔서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대학 교육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재들을 찾는 좋은 제도로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대학 입학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좀 간소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은 또 이제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좀 혼란스럽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입 정책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는 문제만큼 이 전 국민들의 첨예의 관심사는 예. 없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느 정부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못 내놨거든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입시제도는 이 수험생들이나 학부형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럼요. 예. 그게 대원칙이고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도 계속 일부 이런 또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대학 등록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는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많이 와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장비도 사고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충돌되고 있는데 이 반값 등록금까지도 일부 대학에서는 또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학생이나 학부형 입장에서는 네. 등록금이 너무 비싼 게 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또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대학의 발전은 투자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좀 더 늘리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우리 GDP의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동안에는 보면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적고 또 교육의 질적인 담보는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등록금을 올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등록금을 낮추는 데는 대학 입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네. 극히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네. 지금 적립금을 쌓아두는 대학이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의 비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투자 없이 대학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를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적고 또 고등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또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등록금을 올려서 그걸 메꿔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대학들이 요즘 보면요. 이런 어떤 대학 본연의 그 교육이라든가 인재 양성보다는 지나친 어떤 그 외형적인 양적 성장에만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서열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대학 교육에서 지금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우리 한국 대학의 역사가 서양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예, 일천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양적인 성장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은 대학들이 질적인 측면까지도 지금 감안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관심 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학령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일부는 또 메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대학들이 좀 몸집을 줄이고 그리고 특성화를 해서
정말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내세울 만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 욕망들은 강한데 못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인원을 줄인다면 또 다른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4년 후가 되면은 대학의 전체 정원에 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더 적어집니다. 사상 최초로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7년 후 2020년이 되면은 무려 11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이가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100%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완전히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을 또 두 번째로 전제로 했을 때 전제로 했을 때 한 학년이 2,000명인 대학이 산술적으로 볼 때 55개, 11만 명이니까 55개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게 되네. 그런데 실제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금 한 80% 정도 진학을 하다가 그것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73% 정도에 그치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을 갈 경우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편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산술적으로 볼 때 55개가 아니라 거의 100개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우리 대학 교육이 큰 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대학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 대학 하나 문 닫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학들이 스스로 좀 정원도 좀 줄이고 몸집을 줄이고 또 특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현재처럼 그대로 방관하고 가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 쓰나미의 위력을 받지 않습니까? 데일본 지진. 그렇게 되면 대학 붕괴의 쓰나미가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밀려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 총장분들도 만나보면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들은 다 갖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위기의식이 아주 엄청 많으시죠. 그렇습니까? 우리 대학이 세계 대학 순위를 매번 발표하면은 사실 이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대학이 그렇게 수준이 낮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세계 대학과의 비교를 하면 꼭 처지는 이유가 어떤 거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한국 대학의 역사가 우선 일천합니다. 짧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또 아무래도 영어권에 있는 대학들이 그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대학 평가를 보면 대부분 평판도 조사가 있는데 결국은 이 평판도라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신생 국가에 있는 대학들, 또 역사가 짧은 대학들, 이 대학들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대학의 교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피해.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제대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 우리 한국 대학들이 분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배출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대학이라고 지방 대학이 아니고 이제 지역 대학이라고 새롭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 대학들이 참 그 위기도 이런 위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경종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어떤 그 입학생들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인서울이라 그래갖고 너도 나도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이 지역 대학들은 더 갈수록 이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박탈감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지역 대학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은 것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보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만 해도 어디 워싱턴이나 뉴욕에만 좋은 대학이 있습니까? 그렇죠. 각 주에 내놓으라는 주립대학들이 질비하게 포진하고 경쟁력이 있고 있고요. 예. 또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그쪽 우리로 말하면 거점 국립대학에서 노벨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다음에 중국도 각 성마다 유명 대학들이 있고 유럽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무조건 서울에 가야 된다. 서울에 좋은 대학이 있다. 이런 의식은 하루빨리 우리가 불식을 시켜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기업의 인사문화. 이것도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들은 왠지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또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뼈를 깎는 그런 자구 노력과 분발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네. 지금 7년째 전북대학교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국립대학교 총장을 이렇게 7년째 하시는 분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대학 구성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했다든가, 또 2010년도에 그 더 타임즈사하고 탐슨 로이터사 공동으로 세계대학 평가를 했는데 네. 국내 종합대학 순위 6위를 마크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작년, 금년 해가지고 연속 세계 500대 대학의 과학기술 논문을 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상위 10% 논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이제 순전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 건데, 그 순위에서 한국 종합대학 3위를 작년에 했고, 전북대가요. 예, 금년에 4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주요 대학을 전부 능가하는 그런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성과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노력해줬다. 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 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 수장이나 이 대교협 회장으로서 이 공적인 얘기만 했는데, 끝으로 개인적으로 이건 내가 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네. 운동할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총장직을 제가 네. 임기가 끝나게 된다면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또 가족들과 좀 여행도 다니고, 네. 또 못 읽었던 책들도 좀 읽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대학이 되려면은 우선 그 남은 임기 동안도 뭐 끝나시고 나서 몸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바쁘시겠지만 그 사이에도 쪼개서 몸 관리를 하셔야 강한 몸에서 강한 교육, 강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창조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역할이 그 중요성을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의 역할이 우리 사회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학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이 성과는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